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제1 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 참 복잡하고 어렵죠. 그리고 또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참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언제부터 이주를 시작했고 그들은 현재 일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제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현재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제가 거기까지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지 그 과정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부르는 용어도 좀 다양해요. 제1 한국인이라고도 하고요. 제1 조선인이라고도 하고 제1 한국인 함께 조선인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일본에서도 우리를 부르는 명칭이 북한은 이제 일본 사람들 인식 속에는 아직도 우리나라를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북조선, 그리고 이제 남한을 이제 남조선. 남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여전히 그 나이든 세대에 있어서는 이제 조선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일본에 살고 있는 그 우리 한인 사회가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게 이제 국적이라든지 이념 또는 세대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그 제1동포들이 국적이 남한 국적도 있고요, 북한 국적도 있고, 일본 국적도 있고, 무국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제일동포들의 그 이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한 정부의 그 이념을 수용한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제 북한 그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방되고 나서 이제 건너간 일본인들 이제 뉴커머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우리 난 양쪽 다 싫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나는 여기가 일본인이 그냥 일본인으로 살래라고 하시는 분.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되느냐. 그래서 뭐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일본에 살고 있다. 또 일본에 있다. 그래서 있을 제자 날일자 써서 제1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일본어로 자이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이니치라고 하는데 뭐 이 용어도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이거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좀 저도 쓰기에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이 용어를 쓰긴 하는데 어쨌든 참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음악 한 곡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저 강물은 말도 없이 5000년을 흘렀네. 온갖 슬픔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설악산을 휘휘 돌아 동해로 접어드니 아름다운 이 강산은 동방의 하얀 나라. 동해바다 큰 태양은 우리의 희망이라. 이 내 몸이 태어난 나라 온 우리의 빛나라.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손으로 역사의 숨소리 그날은 오리라. 그날이 오면은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숨소리로 이 터를 지켜나가자.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구나. 백두산의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한 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얼어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라.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의 벌럭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불러라 불러라 우리의 노래를. 그날이 오도록 모두 함께 부르자. 무궁화 꽃내음 삼천리에 퍼져라. 그날은 오리라. 그날은 꼭 오리라. 네,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네, 터였습니다. 이 일본에 건너간 우리 제일동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의 그 제일동포들이 생기게 된 거는 근대 때부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일본 하면은 이제 그 임진왜란을 이제 떠올리기 때문에 1592년에 임진왜란, 그다음에 이어 정유재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의 관계는 이제 그 참 어려운 관계지만 일본에서 이제 새로운 그 막부, 즉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일본도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되죠. 그래서 교토에서 이제 도쿄로 쇼군이 이제 그 도쿠가와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서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교류를 끊을 수 없으니까 교류를 이제 희망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 통신사들의 일본 방문은 뭐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이 그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없었죠.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흐르다가 마지막 조선 통신사가 가는 게 이제 1811년 이후로는 이제 일본도 소위 이 그 미국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 미국에 의해서 페리에 의해서 이제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일본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막혀 있던 쇄국 정책을 열면서 소위 이 그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일본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도 큰 변화를 맞게 되죠. 물론 그 일본이 그 이전에 뭐 완전히 쇄국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나가사키에 보면 이제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 섬을 만들어서 오늘날 네덜란드하고는 뭐 오랜 세월 지속적인 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도 막부의 핵심은 유럽의 어떤 큰 변화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무역과 함께 계속 서양의 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큰 흐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제 본물이 터지게 된 게 이제 바로 페리의 내항이었죠. 그래서 막부가 이제 그 이후에 무너지게 되면서 일본도 이제 큰 변화를 맞게 되면서 일본 내부에서의 변화로 인해서 일본도 그 중국처럼 서양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됐는데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1876년에 소위 말해서 조일 수호조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어쨌든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으니까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강화도 조약 체결 위에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으로 많이 이제 건너가게 되죠. 근데 초창기에는 많이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뭐 4명이 건너갔고요. 1909년에 가면 이제 겨우 뭐 790명 정도가 되는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1000명도 건너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들도 대부분이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뭐 소수의 외교관 또는 뭐 정치적인 망명자 뭐 등 이런 분들이었는데, 뭐 정치적인 망명 하면은 뭐 누가 있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일본에 건너갔던 뭐 김옥균이라든지 뭐 박영효, 서재필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외교관은 이제 어쨌든 외교 업무를 해야 되니까 갔던 거고, 대부분은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건너가게 되는데, 1907년에 당시 동경에 있었던 우리나라 유학생 한 500명 정도 되는데, 뭐 이들도 이제 뭐 대부분 일시적인 이제 체류 자격으로 건너갔던 거죠.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건너가게 된 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일본의 이제 외지라고, 그러니까 바깥 외자에 땅지자 써서 외지로 명명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이 그 일본 본토 이외에 있는 지역들을 이제 외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대만을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대만을 이제 외지라고 쓰면서 우리나라도 외지가 됐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만주국도 이제 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만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894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1895년에 일본이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대만을 일본의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15년 전에 이미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러니까는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로 그 경험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식민지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식민지는 이렇게 지배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대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경험들이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만주국, 1932년에 만주국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1910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지가 됐잖아요. 어쨌든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건너옵니다. 그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살았던 일본 사람들을 이제 최근에 우리 학계가 주목을 하면서 이들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해서 이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바로 제조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제조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194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한 90만 정도가 살았는데, 그중에 20만 명이 이제 군인이었고요. 그들을 뺀 70만 명이 우리나라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살았는데, 뭐 이들에 대한 얘기는 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게 되죠. 요걸 좀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1910년부터 대략 1938년까지를 이제 일본에 건너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일기로 보는데, 이때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많이 건너갔느냐? 1914년에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일본이 사실 이때 세계대전으로 엄청나게 경제적인 그 부흥식입니다. 화랑을 맞게 되는데, 이때 일본이 국내 노동력으로는 이제 부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임금이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이 노동력을 우리 그 조선인의 노동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저임금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적극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조선에 건너온 그 일본의 그 브로커들이 모집 브로커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 모집 경쟁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1915년까지만 해도 3,900명 정도에 불과했던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1920년 5년 뒤에는 3만 명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는 5년 만에 8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3년에 일본 내무성 보고에 따르면 그 이제 불법으로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소위 이제 도항을 하게 되는 그 인구가 약 7만 2천 명 정도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일본에 일자리가 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 시기 때 그 우리나라에 있던 많은 농민들이 일본인 지주와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의해서 착취당하면서 소위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인 그 내무성 보고의 그 7만 2천 명이 넘는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의 그 출신지를 보면 그 경상도 쪽 출신자들의 39%, 그 다음에 전라남도 출신, 제주도 포함입니다. 당시 제주도는 따로 있었지 않고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포함해서 25%, 경상북도가 약 16%.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세 개 도의 출신자들이 전체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로 이제 그 삼남 지방의 뭐 충청도를 제외한 경상도, 전라도 출신이 거의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그 뭐 대부분이 한 4분의 3 정도가 친척 또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던 거죠. 그래서 그 내무성 그 보고를 좀 더 살펴보면 절대 다수는 농민들이었고요. 또 하나 1935년에 그 도쿄의 사회과 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도항했던 그 이제 불법으로 이제 일본을 건너갔던 이 사람들의 직업 그 세대주를 살펴보면 90%가 농업이었고요. 기타가 이제 한 10% 정도 되는 거죠. 그 세대주가 그렇고 독신 같은 경우도 농업이 거의 한 80%, 기타가 한 20% 정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몰락한 농민들이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1939년에서 45년 8월 달,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인데 이때 사실 엄청나게 많이 가게 됩니다. 31년에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37년에 중일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일본이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소위 많은 병력과 그 다음에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끔찍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전선이 대륙 침략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태평양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소위 태평양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일본의 전선이 그 동남아 여러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이 발표가 되고요. 이듬해 1939년 7월에 노동력 동원 계획이 발표가 되고 39년 9월에 조선인 노동자 모집 및 그 도항 취급 요강이 발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 연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41년에 국민 징용령이 공포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징용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39년도부터 45년도까지 강제 연행된 사람이 약 한 72만 명 정도가
강제 연행이 되고요. 군인 또는 뭐 군속 36만 5천까지 합치면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강제 연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자원봉사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신대에 한 20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또 동원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군 위안부로 한 8만 명 정도 가량이 동원이 되지요. 정말 그 참 끔찍한 시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건너갔던 그 많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 소위 이제 징용, 징병, 정신대, 그다음에 위안부 끌려갔던,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민족의 그 피해가 이때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이제 이후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아침 이슬.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뭐 끌려갔다고 보면 되겠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두 주먹이 불건 쥐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그 일본 본토로 건너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사할린으로 건너갔던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 제 3기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1945년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80년대 말까지 또 건너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일본에 건너갔던 사람들은 뭐 도대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굉장히 많죠. 그 해방될 때 1945년 8월 무렵에 일본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의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도 굉장히 많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돌아오겠죠. 그래서 1945년 8월에서 1946년 그 이듬해 3월까지 남한으로 귀국한 사람은 약 한 94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이후에 1950년까지 다 합치면 뭐 100만 명 넘게 이주를 해왔고요. 이들을 제외한 그러면 건너오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오늘날 일본의 동포 사회를 형성했는데 그 어느 정도 남았느냐? 약 한 그 6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안 건너고 남았느냐? 좀 이상하죠, 그죠? 다 건너올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1946년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 일본에 이제 그 미군이 들어가서 그 한 5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그 미군을 지휘했던 그 미군 사령부의 총책임자가 메가더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일본에 살았던 조선인, 뭐 중국인, 뭐 류큐인, 뭐 대만인 이런 사람들을 그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군 사령부에 각서를 쓰게 해요. 뭘 쓰게 하냐면은 그 자기네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얼마를 가져가게 하냐면 1000행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000행이면 지금의 환율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1000행이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도 안 되죠. 근데 물론 이제 물가를 이제 그 당시로 한다면 뭐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나름 이제 일본 사회에 정착을 해서 뭐 재산을 형성한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뭐 집도 사고 이제 뭐 일자리도 이제 얻어서 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돈 1000행 이하만 가져가라고? 내가 여기 건너와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일자리도 겨우 얻었고 집도 샀는데 이거 다 팔고 가라고? 근데 뭐 그래도 조국으로 건너갈 마음을 먹었는데 조국으로 건너가려고 보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니까는 38도선 위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다 그러고 남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왔다 그러고 그 남한은 또 미군이 그 다음에 북한 쪽은 소련군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그리고 좀 기다려볼까 했는데 3년 만에 남한에는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냉전의 이데올로기로 그러면서 유교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설이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60만 명의 그 조선인들이 그대로 이제 눌러 앉아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한국 동포들이 그러니까 제일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어디냐? 오사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제주도 출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1923년에 그 오사카하고 제주도를 잇는 그 배편이, 그러니까 직항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사카하고 제주도는 가까웠던 거죠. 우리가 이제 뭐 부산하고 그 다음에 그 시모노세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관 항로가 있었죠. 그래서 뭐 부관 페리를 타고 이제 제일 많이 이동을 했지만 23년이 되면 오사카하고 또 제주도를 잇는 항로가 개설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소위 이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4.3 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제주도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 혼란한 시기에 제주도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일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오사카하고 제주도를 잇는 직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주도 인구가 확 줄어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간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이게 참 제주도의 아픔이고 슬픔인데 제주도 사람들이 이때 많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오사카에 살게 되면서 또 이 그 60만 명 정도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남아 있으면서 제대로 그러면은 일본의 보호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죠. 일본도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뭐 자국민들 관리도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군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시 일본 사회에 남았던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게 이제 소위 그 제대로 된 그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이 여기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또 학교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세운 학교가 이제 조선학교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조선학교의 학생들을 이제 다 쫓아내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1948년 4월에 오사카에서 조선학교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반대 운동에 참가했던 김태일이라고 하는 학생이 일본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아픔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제1조선인 사회에서도 두 개의 그 이념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그 조총련이라고 하는 친북 성향을 가진 그런 단체, 그 다음에 민단이라고 하는
남쪽의 그 정부를 지지하는 친남 성향을 띤 두 개 단체로 나뉘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총련이라고 하는 단체하고 민단이라고 하는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제1조선인 사회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한국, 우리는 지금 남한에 있기 때문에 남한의 입장에서 이제 일본인 사회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 관점을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인들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일본에 남았던 그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개의 조국이 된 거잖아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당시 남아있던 그 일본인들을 지원을 많이 해준 거는 남한 정부가 아니었고 북한 정부였습니다. 당시 이제 북한 정부가 우리 동포들이 일본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다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학교, 이제 조선학교라고 부르는데, 조선학교의 대부분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학용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아서 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뭐 그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미 군정기에 이어서 이승만 정부 때는 사실 일본에 있던 우리 동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이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있던 우리 그 동포 입장에서는 북한이 고마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있던 그 많은 우리 제1동포들이 친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 정부가 그들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그 많은 그 제1동포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나는 북한의 국적도 남한의 국적도 일본의 국적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그 우리 동포들의 법적 지위와 이제 권익 운동을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본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 소수 민족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동아 정책을 통해서 소수 민족의 언어, 문화, 관습을 억제하고 일본의 어떤 정체성을 강요하면서 일체화하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홋카이도죠. 아이누족을 완전 일본인화했고요. 또 그 오늘날 오키나와라고 하는 과거의 류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뭐 홋카이도나 류큐를 가보면 그 원래 있었던 그 옛날에 그 어떤 그 홋카이도나 류큐의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보려고 찾아봤지만 뭐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기본적으로 이 소수민족에 대한 그 정책이 동아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의 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뭐 제도적 또는 이제 구조적인 이제 차별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회 하층 그 피지배 집단의 이제 위치를 시키려고, 즉 이제 종속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947년 5월 2일 날 그 외국인 등록령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미국이 일본을 지배할 때죠. 그래서 그 연합국가의 강화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과거 식민지 출신, 뭐 조선, 대만 다 포함됩니다. 출신자들을 그 외국인으로 간주해서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니네는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해라. 이거를 이제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애초에 그 우리 동포들도 제일 한인들을 아주 귀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강제로 퇴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그 제일 한인들을 일본 사회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방침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1947년 그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자가 한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우리 제일 한인이 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장 많았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연합국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게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거든요. 그게 1952년에 맺어요. 1952년에 연합국하고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이제 주권을 회복하죠. 그러니까 즉 연합국의 그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그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그 등록령을 외국인 등록법으로 이제 바꿉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한인의 일본 국적을 일방적으로 이제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우리 동포들이 무국적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잘 알다시피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맺잖아요. 그래서 뭐 65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인데 뭐 이게 뭐 우리 굴욕적이다. 뭐 여기서 뭐 정상화 반대하는 시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맺기까지 해방 이후에 우리는 일본과 관계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동포들은 말씀드린 외국인 등록으로 있다가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외국인 등록법으로 변경하면서 우리 한인들에 대한 일본 국적을 박탈하면서 무국적 상태로 남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65년에 그 아까 이제 한일 협정을 맺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을 그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남한을 말합니다. 인정하면서 한국 국적을 선택한 그러니까 제일 동포들한테 야 니네 그 남한이 그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니까 남한 국적을 선택해라. 그러면 니네한테는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남한 정부로부터 뭐 지원받은 게 거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한 국적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남한 국적을 선택하기를 이제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부한 그래서 이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친북 경향을 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청년계 한인으로 남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일본 정부가 북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국적자로 남게 된 거죠. 이 상태로 이제 오랜 세월 지내다가 1982년에 일본이 이제 국제적으로 난민 조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 그 법적 지위가 없었던 그 우리 동포들도 그 특례 영주자로서 지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총련계 한인들에게도 그 단일 해외 여행 허가증을 발급을 하면서 참 35년 동안 일본에서 고립되어 있던 그 우리 조총련계 한인들이 이제서야 그 이제 그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제일 한인 3세 이하의 자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영주제를 실시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91년도에 가서 이제 겨우 조선적 또는 한국적 또는 제일 한인 모두가 특별 영주자의 법적 지위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91년도에 가서야 이제 비로소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법적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국교 정상화를 맺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가족과 친지가 있어서 건너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됐고,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일본의 경제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뭐 90년대 뭐 그 무렵에 이제 뭐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2의 경제 대국이었잖아요, 일본이.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소니로 대표하는 일본의 전자제품들이 우리 국내에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서 80년, 90년대 뭐 일본 제품 하나쯤은 다 가지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뭐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옛분들은 아마 뭐 워크맨, 소니 워크맨이라든지 일본의 전자제품들을 뭐 심지어는 뭐 전기밥솥 뭐 엄청나게 그때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가게 됐고, 또 일본으로 많은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뭐 지금도 많이 이제 유학을 가고 있지만요. 이제 그런 사람들, 일본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뉴커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전에 건너가서 살았던 그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죠. 근데 현재 이제 일본의 우리 동포들 사회에서는 이제 크게 그 조총련계하고 민단과의 갈등이 뭐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은 뭐 제일 동포 사이에 뭐 간첩이 많다. 뭐 그런 일들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1974년에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총탄에 그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뭐 이제 그 저격범이 이제 문세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동포다. 그래서 북한에 그 간첩 교육을 받고 남한에 침투한 간첩이다. 뭐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많은 그 제일 동포들이 간첩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뭐 아마 요즘 세대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60만의 제일 동포들이 형성이 됐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아직도 일본 사회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외국인으로 있었을 때 지문을 외국인들은 지문 채취를 하라 해가지고 그 지문 채취 때문에 또 엄청나게 우리 제일 동포 사회가 일본 사회에 저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대부분의 일본에 있는 학교는 조선학교인데, 이 조선학교 출신자들에 대한 학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기 때 일본이 학교에 마스크를 배부할 때 조선학교에는 마스크를 주지 않았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국내 언론에도 크게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마스크를 지급을 하긴 했지만 인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는
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조선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을 많이 예전처럼 못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선학교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우리 이제 남한에서 설립한 학교도 있습니다. 뭐 금강학교라든지 뭐 여러 학교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조선학교에 다니던 많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제 교복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는 흰색 저고리, 밑에는 검정색 치마 이런 걸 입고 다니니까 일본 학생들로부터 많은 그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조선학교에서는 아직도 우리 말과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제일동포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 사회에 일본인으로 그냥 살래 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조선학교 안 다닐래, 그냥 일본 학교 다닐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어떤 그 기록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본적, 호적 이런 거에 보면 여전히 조선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역사도 우리가 이제 좀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알고 있는데, 디아스포라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포들이 나가 있는 전 세계에 흩어진 그들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라고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에 있었던, 또 연해주에 있었던, 또 일본에 있던, 뭐 하와이에 있던, 멕시코에 있던 우리 민족이 나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역사도 우리 역사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은 뭐 못했다라고 친다면 앞으로는 우리 역사를 이제 해외 동포까지도 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익이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